자, 우리 이전까지 이제 고려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어요. 조금 내용이 길었었죠. 우리 이제는 우리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문화 시간입니다. 우리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다섯 번째 주제, 고려시대 문화와 그 특징, 그 변화고요. 교과서는 139페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을 함께 보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 배울 때에는 조금 사진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을 보면서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이 유물이 이러한 거구나라는 거를 서로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교과서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자, 우리 고려시대 문화입니다. 자, 첫 번째 문화는 바로 귀족 문화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당시 고려는 귀족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또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자, 그것으로 대표된 첫 번째가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고려청자. 자, 고려청자는 특히 유명한 게 바로 상감기법을 사용하였던 것이 유명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청자는 청색, 푸른 무늬의 그냥 민무늬의 청자, 도자기였는데 우리 상감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 고려시대에는 무늬를 새겨 놓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이라고 옆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이렇게 푸른 도자기에 이렇게 흰색, 검은색 이렇게 각각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에 상감기법을 활용한 고려청자를 만들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초기에는 많이 귀족들이 주로 향유하는 문화였었는데요. 자, 몽골과의 전쟁 이후로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이제는 귀족과 평민들의 이제 문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일반 평민들도 고려청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는 평민들도 애용하는 매우 대중적인 문화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로는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자, 그 당시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귀족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출판 활동이 매우 많아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책을 붓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계속 똑같은 책을 붓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책을 써지는 한자 틀을 만들자 해서 그런 틀을 바로 금속 활자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네모난 판에 한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써져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책 내용을 한자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금속 조각을 낸 다음에 이 위에 종이를 이렇게 딱 덮어서 문지르면은 이제 먹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그래서 글이 딱 써지는 그런 게 바로 금속 활자였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보면요. 자, 이렇게 왼쪽에 고래 금속 활자라고 해서 이렇게 금속의 한자를 이렇게 새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새겨서 조합을 해서 책을 하나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그 위에 종이를 갖다 먹을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한번 문지르면은 책이 출판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금속 활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활자가 우리 매우 이른 시기, 우리 고려시대에 발명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기록상으로는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 활자 출판본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록상으로는 상정고금 예문을 찍어냈었다라고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록은 당시 이제 서양에서 만든 금속 활자보다 200년 정도 앞선 금속 활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기록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진짜로 상정고금 예문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찍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 찍어진 그러한 금속 활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않고 있는 그러한 유적 우물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우리 상정 고급 예문이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찍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조선 근대 시기에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유물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그 오래된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루빨리 직지심체 요절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대장경입니다. 자, 우리 대장경은 불교 경전 총서예요. 자, 불교 경전들을 모아놓은 걸 바로 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장경을 만들었던 목적은 당시 항상 전쟁 중에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당시 전쟁 중이었던 고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만든 대장경을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서 초조대장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거란이 침입했을 때 우리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 침입 때 우리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우리 몽골 침입할 때 배웠었죠. 자, 팔만대장경은 그 뛰어남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직지심체요절도 등재되어 있다 했었죠. 우리 당시 고려의 유물들이 되게 많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이 해인사의 보관도 매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처음 팔만대장경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 해인사에서 보관하면은 조금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만대장경을 초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에 팔만대장경을 옮겨놨었어요. 자, 그런데 팔만대장경이 이제 막 곰팡이도 생기고 막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온도와 습도 이렇게 잘 맞춰서 보관하는데 왜 보관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훼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다시 돌려놓으니까 이 훼손되었던 막 곰팡이 들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인사의 보관 능력도 매우 뛰어나구나라고 해서 이 해인사에다가 지금 다시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인사도 국보고요. 팔만대장경도 국보, 이 두 개 다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국보입니다. 이렇게 대장경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우리 고려시대에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역사서입니다. 좀 중요한데요. 역사서 편찬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는 크게 두 개입니다.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이 두 개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둘 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자, 삼국사기는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부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서경천도운동 할 때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김부식, 우리 윤벌 귀족들을 대표하는 김부식이 있었죠. 그 인물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당시 유학자로서 매우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고려시대 재상인데요. 자, 당시 김부식이 이 삼국사기의 편찬을 주도해서 남아있는 여러 그 당시 고려시대의 기록들을 모아서 만든 역사서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정사 중에서. 자,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변천을 서술하였었는데 주로 신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의 특징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변천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김부식이 유학자인 특성을 감안해서 당시 통치 이념인 유학의 기초에서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가 주로 서술되어 있는 게 바로 그 특징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삼국유사가 존재합니다. 자, 삼국유사는 정사는 아니었고요. 야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 인정받고 있지 않는 역사들,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많이 모은 역사서예요. 만든 사람은 바로 일현 스님인데요. 스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역사서입니다. 아까 삼국사기는 유학에 기초한 역사서술이었다고 하면은 삼국유사 내용은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강했었습니다.
자, 삼국유사에서는 우리 단군을 우리의 민족의 시조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을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삼국사기는 조금 약간의 사대적인 내용이, 우리 중국의 사대적인 내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삼국유사에는 우리 고유 문화, 고유 전통, 우리 자주성을 중시한 그러한 내용이 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두 개의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귀족 문화 살펴보았고요. 우리 당시 고려 시대에 많이 널리 퍼져 있었던 불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고려 전기의 불교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고려 전기의 태조는 당시 불교, 국가적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 불교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성종 때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축소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 왕들이 다시 이제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 팔관회를 다시 확대시켜 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전기에 활약했었던 승려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의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족인데 당시 승려로 돌아섰던 인물인데요. 자, 의천은 당시 분열되어 있었던 불교 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자, 당시 이러한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종교인 천태종을 창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당시 불교 교단이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었냐? 우리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따 다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종은 어떤 거냐? 우리 당시 불교 경전을 잘 외워야 된다. 우리 불교 경전을 잘 외워서 우리 불교의 참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불교 교종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선종은 아니 글에는 글 외워서, 우리 경전은 글로 돼 있잖아요. 글 외워서 될 게 아니다. 우리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가만히 수행하고 참선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종파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불교의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 의천은 우리 이 두 개의 종파를 통합하려고 만든 게 천태종이었는데요. 주로 교종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시키려고 했었던 게 바로 천태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천이 활약했었던 고려 전기 불교였는데요. 자, 고려 전기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려 전기에는 주로 불교 문화가 매우 많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불상을 맨 처음으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 고려시대의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는 것, 바로 거대 불상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각 지방에 있었던 호족의 요구로 우리 지역별로 독특한 양식의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우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그렇죠. 142쪽을 보면은, 자,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나온 건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좀 모양이 특이하죠. 그다음 옆에 있는 안동에 있는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 모양이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고려 전기의 부처님들은 뭐 특색도 있고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탑도 만들어졌는데, 우리 고려시대 고려 전기의 석탑의 특징은 딱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각 다층입니다. 자, 층이 많고 각도 많다. 다각 다층 형식의 석탑이 바로 고려 전기의 석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시로 뭐 월정사, 팔각, 부층 석탑, 각도 많고 층도 많죠. 우리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왼쪽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각도 많고 층도 매우 높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도 각도 많고 층도 높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시대 전기 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탑에 이어서 사찰입니다. 우리 불교 절인데요. 근데 당시 사찰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몽골과 전쟁이 겪으면서 많이 대부분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뭐 불교 고려시대 사찰 하면은 크게 유명한 게 두 가지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봉정사의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안동과 뭐 경북 영주에 있었던 사찰인데요. 우리 교과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잘 나타나 있고요. 안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고려시대 사찰이 아직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사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 두 가지도 다 가봤는데요. 봉정사는 차로 다 올라가 주는데 부석사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힘듭니다. 이 무량수전 보려면.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 한번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되게 뛰어난 이제 양식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직접 보러 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불교가 이제 전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후에 불교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변화되게 되는데요. 바로 무신정권기에 불교도 변화를 맞습니다. 당시 사회가 매우 많이 혼란스럽고, 사회도 많이 변한 만큼, 우리 종교계였던 불교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당시 불교도 무신정권기에 정치가 많이 부패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사회도 혼란된 상황 속에서 불교계도 또한 부패하고 좀 약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 불교 내에서도 불교를 정화하자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결사운동을 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진울이라는 인물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순천에 있는 송광사, 그 당시엔 수선사라고 합니다. 송광사에서 우리 결사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울의 우리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신정권기에는 새로운 종교도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조계종입니다. 새로운 불교 종파예요. 우리 진울, 아까 결사운동을 이끌었던 진울이 만든 종파인데요. 자, 이 진울 스님은 이 조계종을 만들었는데 이거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종교였습니다. 아까 비슷한 거 나왔었죠. 우리 천태종 아까 했을 때 의천은 이 불교가 이렇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다. 이것은 뭐다? 바로 천태종이라고 했었습니다. 다 우리 지금 불교를 좀 약간 통합해보려는 시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 무신정권기에 나타났던 우리 진울 스님은 조계종을 만들어서 선종을 중심으로 우리 수행 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우리 경전을 외우는 이런 걸 통합하려고 했었다. 아무튼 우리 불교를 통합하려고 한 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무신정권기에는 불교도 정화하려고 했었다. 불교도 통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진울 스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불교의 종파가 바로 조계종이죠. 가장 많이 믿고 있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우리 원간섭기에는 불교개혁이 운동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유입되었던 새로운 종교 라마교라는 종교도 전래되게 되는데요. 이 라마교도 전래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원간섭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과 불교계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불교계가 타락해가고 좀 약간 부패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당시 불교계는 좀 약간 일반 백성들에게 선을 나누고 약간 좀 나눔을 실천하는 종교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불교에서 자기 사원에서 토지를 늘리고 노비를 확대시키면서 고리대 사업까지 하는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불교가 변질되어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당시 사회가 혼란하면 이렇게 종교도 조금 약간은 타락해가는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좀 약간 부패해가게 되자 우리 당시 유학자들도 많이 불교계를 비판하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 원간섭기의 불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리학이 이제 고려 말에 도입되게 됩니다. 자, 성리학은 뭐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유교, 유학 이렇게 나오죠. 이 유학의 일종이에요.
유학의 하위 범주인데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이냐? 바로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가? 인간의 심성을 한번 연구를 하고요. 이 우주, 우리 만물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의 원리를 한번 탐구해보자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이 성리학의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막 다 배울 건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거다, 이 정도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이 이제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도입이 되게 됩니다. 바로 누가 도입을 하냐?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이 도입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온 인물입니다. 자, 안양이 성리학을 들여오는데 이 성리학을 주로 수용한 세력들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바로 신진사대부 계층들이 주로 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러한 세력들이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고려 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개혁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성리학을 매우 많이 공부하면서 이 고려 사회를 바꿔보자 라는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고려를 개혁을 해보자 라는 인물과 아예 고려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 그래서 새 왕조를 개창하자.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혁을 하자는 인물의 주된 인물들은 바로 정몽주 이런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었고, 새 왕조를 만들자, 조선을 만들자라는 인물들은 바로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었었죠.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더 복습적인 내용은 우리 조선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볼 충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고려시대 문화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